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으로 아직은 혈기왕성한 남성입니다.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드려봅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포천시 쪽에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포천에 사셨고 저도 포천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지역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대도 수도권 쪽으로 배치받았기 때문에 정말 살면서 이 근처를 벗어나 본 적 없이 살았던 저였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잘못되셔서 어쩔 수 없이 포천을 떠나야만 했는데 아버지 일 때문에 동해인 강원도 동해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놀러만 갔던 동해였는데 동해시에 자리를 잡게 돼서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저는 항상 윗지방에 바다 없는 곳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라니요. 저도 바다를 좋아하지만 막상 이사를 가서 매일 그곳에서 산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때 제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했고 정들었던 학교와 자주 갔던 음식점들을 모두 기억 속에서 지워야만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긴 인생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것들이 포천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게 된 거잖아요. 동해시로 내려간 이후에도 한동안 저는 밖에 나가는 것이 싫었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싫어서 계속 집에만 드러누워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사온 집에서 빈둥거리며 TV나 보고 있는 게 전부였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딱 한 가지 좋았던 건 이사온 집에 옥상이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좋았다는 점입니다. 그곳에서 보면 멀리 바다도 보였고 주인 아주머니가 화분과 평상을 가져다 놔서 저녁에 바람 쐬기가 일품이었는데 저녁 무렵이면 옥상에 올라와서 멀리 바다를 보며 노을도 감상하고 의자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막상 나가서 친구를 사귀기는 싫고 그렇다고 집에만 하루 종일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옥상이라는 공간이 저에게는 그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옥상에 앉아있다가 옆집 옥상을 보니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저랑 같은 자세를 취하고 먼 곳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저는 눈을 돌리고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역시 쑥스러웠는지 괜히 하늘만 쳐다보더군요. 저는 어색한 마음에 다시 의자에 앉았고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옆을 보니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뭔가 옆집에 사는 여자라는 점에서 야릇한 상상이 되기도 했지만 거리도 조금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얼굴도 자세히 보지 못했고 괜히 여기까지 와서 딴 생각이나 하고 있기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옥상에 머물러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어머니와 또 한바탕 싸우시더군요. 어머니는 왜 이런데 이사와서 힘들게 사냐며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리십니다. 아버지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냐고 평생을 살았던 포천을 떠나서 힘들지만 버티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만하라고 화를 내시네요. 저는 아버지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저도 불만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랑 똑같은 생각이기도 하고 워낙에 심적으로 힘들어서 투정을 부리고 싶었지만 저까지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참았어요. 저는 또 집을 나와서 옥상으로 올라갔네요. 혹시나 그녀가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올라가자마자 옆을 보니까 그녀는 저번처럼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서로 말없이 눈치만 보면서 가끔 한 번씩 옆을 쳐다보기만 했고 오늘은 그녀도 무언가 할 게 있었던 건지 오랜 시간 옥상에 서 있더라고요. 다음 날에도 그녀가 있길래 도대체 저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옥상에 있나 싶어서 그녀를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당겨서 봤지만 얼굴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고 뭔가를 꺼내서 설치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망원경 같은데 한참을 설치하더라고요. 밤하늘에 별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런 낭만적인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요즘에도 있냐며 혼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설치를 처음 해서 그런지 한참 동안이나 끙끙거리면서 설치하는 걸 봤고 만약에 제가 했다면 저런 건 20분도 안 걸려서 설치할 정도로 금방 했을 텐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설치를 다 했는지 한참 동안 하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상에 누워서 그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망원경으로 보는 곳은 하늘 쪽이 아닌 것 같더군요. 무엇을 보는지 그녀는 한참을 어떤 한 곳을 집중적으로 훔쳐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그쪽을 당겨서 봤습니다. 휴대폰으로 당길수록 화질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였는데 느낌적으로 예측했을 때 남의 집을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저도 집에 있던 조그만 쌍원경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이것도 망원경이긴 하지만 휴대용이라서 성능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니긴 했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챙겨와서 어제 그녀가 보던 곳이 도대체 어디였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곳은 그냥 일반 가정집 같았고 왜 저 집을 보고 있었던 걸까 하고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바람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싶었고 아니면 사실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는 국가정보원의 특별요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게 아니고서야 남의 집을 저렇게 살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은 그녀가 보는 걸 저도 보고 싶어서 그녀가 올라오기 전까지 평상 벽 쪽에 붙어서 그녀가 저를 못 보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이어 옥상으로 올라왔고 뭔가를 준비하는 듯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또 그 집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눈치 못 채게 무엇을 보는지 저도 쌍원경을 이용해서 그곳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망원경으로 보고 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남녀가 살을 다 드러내놓고 서로를 위해서 여실없이 흔들고 있는 바로 그 장면 말입니다. 제 쌍원경 환경으로는 아주 작게 보였지만 저 망원경으로 보면 확실하게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쌍원경으로 그녀를 쳐다봤는데 한 손으로 뭔가를 하는 듯 보였는데 그게 어떤 행위인지는 차마 말할 수가 없네요. 그냥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꼼지락 거리고 있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야릇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길래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무언가를 눈치라도 챈 것인지 제가 있는 곳으로 머리를 휙 돌리더군요. 순간 너무 놀라서 저는 잽싸게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살짝 봤는데 그녀는 없더군요. 다행이다 싶어서 평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녀가 저희 집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녀가 저한테 당당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 여자가 따지면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겠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내심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온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잘못한 건 오히려 그녀였는데 왜 제가 잘못한 것 같을까요? 그녀는 저의 손에 있는 쌍원경을 보더니 손을 뻗어 뺏었습니다. 그러면서 잔뜩 화가 났는지 저한테 소리치더군요. 도대체 여기 숨어서 뭘 훔쳐본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네?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녀는 저를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그쪽이 몰래 저 훔쳐본 거 맞잖아요. 빨리 사실대로 말하게요. 오자마자 다그치면서 몰아붙이는데 어찌나 화가 난 것 같은지 긴장돼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쌍원경은 성능이 별로라서 진짜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쪽 일부러 본 거 아니에요? 그녀는 내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더욱더 화를 냈고 저는 절대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마 속에 손을 넣어서 뭘 만지면서 느끼고 있는 걸 다 봤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지 화가 나서 저도 그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 그쪽이 남의 집을 망원경으로 훔쳐보고 있던 것 같길래 나도 궁금해서 쌍원경으로 좀 쳐다봤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라도 되길래 이렇게 남의 집에 찾아와서 따지고 난리예요. 아무리 그녀가 화를 내도 저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여자를 상대로 진짜로 그러진 않겠지만 군 생활하면서 갈고 닦은 합기도라도 한번 보여줘야 하나 욱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
그녀는 당황했는지 화를 삭히며 의자에 앉았고 한참 동안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서 있었는데 그녀가 뭔가를 결정했는지 입을 떼더라고요. 일단 저를 따라오세요. 내가 그쪽을 왜 따라가야 하는데요? 당장 안 따라오면 신고도 취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아니 신고를 해도 내가 신고해야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네. 다른 사람 집을 망원경까지 설치해서 훔쳐보던 사람이 누군데 무슨 지금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봐요. 당장 안 하면 뺨을 한 대 쳐버릴 테니까. 이렇게 그녀에게 화를 내자 갑자기 꼬리를 내리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대뜸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본인 건물 옥상으로 가자고 했는데 저는 왜 그 옥상으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여기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게 하나 있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화하기 힘들다고 본인 집에 옥상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솔직히 너무 궁금했습니다. 무료했던 일상생활에 무언가 큰 즐거움이라도 하나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짜릿함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있는 옥상은 본인만 올라올 수 있는 곳이라면서 아무도 못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의 호기심은 더욱 자극되었고 일단 저는 알겠다고 말하며 그녀의 옥상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녀는 올라가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 사는 게 너무 심심하고 무료해서 남의 집을 좀 본 것뿐인데 절대 다른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한 번만 못 본 척 해주실래요? 아니 그렇다고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몰래 훔쳐보면 되겠어요? 그거야말로 범죄인 거 알죠? 그녀가 다짜고짜 찾아와 따질 때는 얼굴도 자세히 못 봤는데 눈물까지 글썽이며 봐달라고 부탁하는 그녀를 자세히 보니 외모도 꽤 예뻤습니다. 처음보단 화가 좀 사그라들더군요. 거기다가 좀 전과는 다르게 순한 양이 되어서 제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회다 싶어서 심심하기도 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기에 그럼 같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말했습니다. 열냈더니 목 타는데 시원한 맥주나 한잔하죠. 난 박진호라고 해요. 그쪽은요? 아, 왜 그럴까요? 저는 서유림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좀 그렇지만 반가워요. 그녀는 미안했다며 자기가 얼른 맥주를 사오겠다면서 다녀오더라고요. 양손 가득 맥주랑 소주, 안주를 사서 왔더군요. 그나마 눈치는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그녀와 옥상에서 단둘이 술판을 벌였습니다. 처음 본 지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녀는 알고 보니 저보다 2살이 어렸고 자기는 외동딸이라면서 저보고 오빠가 되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낯선 타지에 이사와서 친구도 없었고 외롭던 찰나에 예쁜 여자동생이 한 명 생기니 나쁘지 않아서 바로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대화해보니 생각보다 성격도 좋은 것 같고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우리는 술 취향도 비슷해서 소맥을 말아먹었고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유림이 너는 친구 많이 없는 편이야? 아니면 혼자 있는 거 좋아해? 옥상에 혼자 있는 거 자주 본 것 같아서. 아, 아까 그 일이 궁금한 거지? 나 사실 너무 외로웠어. 심심하기도 했고. 친구도 많진 않지만 유학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학교 복학도 해야 하고 고민도 좀 있었거든. 거기다가 나 외동딸이라 혼자 있던 게 더 익숙한 걸지도 몰라. 그래도 그렇게 남의 집 훔쳐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외로워서 좀 어떻게 됐었나 봐. 처음부터 작정했던 건 아니고 바람 쐬러 올라갔다가 우연히 처음 그 집을 보게 됐는데 거기 사는 부부가 신혼 같더라고. 그 시간마다 꼭 둘이서 뜨겁게 불 붙는 거 있지. 그래서 호기심에 망원경까지 산 거였어. 나 마지막으로 남친 사귄 지도 2년이나 되기도 하고 너무 부러워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유림이 정말 많이 외로웠구나. 실은 나도 여자친구 사귄 게 2년 전이 마지막이었는데. 정말? 오빠도? 그럼 우리 서로 외로울 때마다 이렇게 같이 놀까? 그래? 나야 너무 좋지. 예쁜 여동생 하나 생기는 거잖아. 그녀는 술이 좀 취한 건지 갑자기 제 볼에 입을 맞추면서 귀엽게 말하더라고요. 나의 여동생 하기 싫은데. 지금도 여동생 하고 싶어? 저는 그렇게 말하며 원하는 그녀의 통통한 입술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술 기운이었는지 그녀와 저는 처음 만나 다툰 날 오빠 동생을 하고 깊은 사이까지 돼버렸습니다. 화끈한 성격의 그녀여서인지 그 관계에서조차 거침없이 행동이 과감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의사표현이 확실했거든요. 그녀와의 키스는 너무나 달콤했고 얼마나 적극적인지 거침없이 제 아랫도리도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와 그녀는 옥상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고 그녀는 뒤로 할 때 느낌이 강해서 좋다길래 원하는 대로 그녀의 짧은 치매만 들추고 뒤로 짜릿하게 보내줬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기죽을 크기는 아니어서 그랬는지 유리미는 하는 내내 좋아서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다른 사람 집 옥상 위에서 이렇게 뒤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니 정말 새로운 기분이 들더군요. 저희는 서로 황당한 상황에서 만났지만 그 관계가 너무나 잘 맞는 것도 있었고 성격도 잘 맞아서 그 뒤로도 거의 매일같이 서로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집까지 가까우니까 더 그랬죠. 저희는 그렇게 날마다 옥상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도 했고 서로의 것을 흠뻑 받아주며 지금까지 4년간 연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혼하자는 말도 나오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빠르게 연인도 생겼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와 그녀는 조금 성향이 달라서 연애를 해도 아주 재미가 있고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 현재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부모님이 그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생각보다 집도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동해에 내려온 뒤로부터 개인적으로 그녀의 집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눌 때가 제일 좋습니다. 침대도 비싼 거라 그런지 할 때마다 스프링도 적당히 부드럽고 잘 튕겨졌거든요. 포천에서 살아왔던 지난 삶과 앞으로 살아가게 될 동해에서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르긴 하지만 그녀와 살면서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또 사연을 보내보겠습니다. 제 황당한 러브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즐겁게 사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참 어디에 가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네요. 저는 올해로 50대 중반이 되는 여자입니다. 20살이 되면서 납치당하듯 남편 손에 이끌려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시작해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단칸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아끼고 모아가며 결국에는 내 집까지 장만하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같이 고생해온 만큼 백년해로 할 줄 알았는데 집이 생기고부터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건지 내가 여태까지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변하더라고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필요할 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했는데 이 집이고 뭐고 전부 자기 거라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때 인생을 다 돌이키기엔 1시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남들처럼 둘 낳아서 잘 살고 싶었지만 상황이 힘들다 보니 한 명도 버거워서 딸아이 하나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어차피 딸아이가 대학까지 가고 나서 했으니 양육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상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아이 또한 지 아빠가 아니라 저를 택했고 그렇게 딸아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이 비록 공부하는 조금 담쌓고 지냈어도 운동신경도 좋고 누굴 닮았는지 얼굴도 예쁘고 해서 주변에 항상 남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자기가 누굴 만나고 있는지 남자친구라며 엄마인 저에게 전부 다 소개를 시켜줬지요. 딸아이가 남자 보는 눈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앞길 창창한, 잘 배운 사람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딸이 연애한답시고 골라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그 모양인지 싶더군요.
문신 같은 건 대체 어디서 하는지, 그나마 남자친구라고 데려온 사람 중에 마음에 차는 사람들 몇 명은 그나마도 문신이 옷에 가려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니 결혼까진 하지 않겠지 싶었는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작은 일에도 쉽게 실증을 내는 딸아이는 남자친구한테도 쉽게 실증을 내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딸이 다른 건 다 쉬어도 연애만큼은 쉬는 적이 없었어요. 어제 남자친구라고 저한테 누굴 소개하면 다음날에 다른 남자가 또 남자친구라며 저한테 소개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었는지 물어보신다면 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만 더해도 제 손과 발을 다 합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했다시피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들 수준이 대부분 그렇다 보니 솔직히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연애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혼만큼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랑 하거나 적어도 해코지만큼은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만났으면 싶었거든요. 연애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연애랑 결혼은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따로 취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준다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일도 안 하고 어디서 저런 사람을 물어왔는지 여태껏 소개받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머리도 똑바로 박혀있는 듯 했고 직장도 제법 이름 있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문신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동안 딸이 어떤 남자들만 골라서 만나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사위를 처음 봤을 때는 안도감도 들고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으니 사위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다 좋지만 따로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의 힘만으로 저렇게 성공했으니 높이 쳐줄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결혼하기에 당장 직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학자금 대출이며 이래저래 빚이 많았는데 그건 이미 다 갚고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대신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 지낼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사위가 힘들게 자라왔지만 예의가 참 바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살 곳을 마련해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사위는 처가살이 하는데 실은 내색 따로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안도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자기한테 없던 부모나 마찬가지라며 그만큼 저에게 효도하겠다더군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날 줄 알면서 딸아이는 그동안 뭐하러 그런 놈들을 만나온 건지 싶었습니다. 아무튼 딸아이도 결혼을 했고 집에서 나간다면 조금 외로웠겠지만 처가살이를 하게 되면서 제 품에 끼고 살게 되니 그거 하나만은 좋더군요. 거기에 사위가 저한테 점수 따겠다고 집안일도 힘써야 하는 일들이나 설거지 같은 건 알아서 척척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남편과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주변에 자랑하고 다닐 만한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딸내외가 내 집에 들어와 살며 있는 동안은 정말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저도 동네에 아는 사람들 가게 나가서 소일거리 해주고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생활비 보탠다고 얼마씩 보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독립해서 나가야 할 텐데 무작정 준다고 고맙다고 받을 게 아니라 그 돈은 제가 따로 모아주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생활비벌이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동네에 잘 아는 사람이 다니는 공장에 가서 하루같이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오는 예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요. 그런데 공장까지 도착해서는 공장 설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동하는데 이미 시간을 많이 써버려서 다른 데에 일하러 나가봤자 돈 버는 느낌도 안 들겠다 싶어서 그날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딸 부부가 쓰는 방에서 딸아이가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위는 분명히 한참 출근해 있을 시간인데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작정하고 딸아이 방문을 열어보니 우리 사위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한참 젊은 시절에 연애한답시고 만났을 법한
제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방 안에 제 딸하고 같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제 딸이지만 욕먹어도 싸지요. 저도 일 나가고, 지 남편, 그러니까 사위도 출근해 있는 동안 그 틈을 타서 딸아이는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생산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남자 보는 눈이 좀 없을지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참 제가 돈 번다는 핑계로 정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구나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딸아이는 절대 사위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는 후회나 죄책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들켜도 저한테 들켜서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자식 부탁인데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아이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더라고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자괴감이 느껴지고 괜히 제가 일 때문에 밖에 나가 있으면 딸아이가 또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지는 않았을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제 집은 딸아이한테 넘겨주고 저는 남은 재산 조금 처분해서 제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아직 시골집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남기신 건데 하면서 저한테 흔쾌히 집을 사용하게 해주셨지요. 세월을 맞으며 몇 번 고쳐진 집이긴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결혼 전까지 살았던 집인데 서울 사람이 다 되었는지 처음에는 시골집이 적응이 되지 않더군요. 딸아이 아니어도 서울에 친구들도 많았고 할 게 많았는데 이곳은 참 할 게 없더라고요. 거기에 집이 비어있으니 사위 출근한 사이에 딸아이가 집에 사람들 끌어들일 거 생각하고 있자니 참. 사위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도 그 꼴 안 봐도 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저한테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으니 오히려 맘 놓고 외간 남자들을 집에 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우리 사위는 아무 잘못 없고 딸아이한테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서도 끝에서 끝까지 들키지 않고 우리 딸이 무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명절이고 생일이고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나마 사위는 저한테 먼저 전화라도 합니다. 왜 안 오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고 대답을 했는데 딸아이랑 통화해보면 왜 안 오는지 그 이유는 사위가 아니라 딸한테 있었어요. 왜 이사를 가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골로 가버린 거냐면서 남편이랑 한 차에 타고 오래 있기 싫다고 하면서 그냥 명절 때는 안 가겠다 하더군요. 제 딸이지만 그때부터는 저도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하니 아직도 딸아이는 정신 차린 게 아니고 사위와는 멀게 지내고 있는 듯 싶더라고요. 걱정도 잠시였고 저도 시골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잊고 살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식이 저한테 소홀해지니 저라고 역시 자식한테 매달려가며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 척 한참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사위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쪽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명절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닌데 무슨 일로 오는가 싶었는데 사위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로 오냐고 물으니 회사 출장이 잡혔는데 같은 지역이라서 그래서 간만에 숙소 안 잡고 장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해야겠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음식은 제가 서울 살 적에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던 국밥집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실까봐 포장해서 가지고 오는 중이니 밥도 차릴 필요 없다 하더군요.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소홀한데 신경 써주는 사위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더왔습니다. 아무리 회사 일로 출장을 왔다고 한들 여기는 도심에서도 많이 떨어진 시골 동네인데 끝끝내 숙소 안 잡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저 번거롭지 않게 식사도 포장해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식당을 기억해서 거기 음식을 사오는 기까지 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한 남편을 두고 내 자식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는지 싶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시골에서 혼자 지내느라 적적했는데 오랜만에 사람이 있으니 좋더군요. 결혼하면 다들 편해져서 살이 좀 찐다는데 사위는 어째 살이 더 빠진 것 같다고 물으니 그냥 쓴웃음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자주 보고 싶었는데 못 내려와 미안하다. 길이 먼데 어찌 오느냐 괜찮다. 뻔한 안부를 몇 마디 주고받으니 할 말이 많이 없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도 사실 능글맞은 부분도 없고 장서간인데 아무래도 편하게 있기는 힘들었겠지요. 그래도 저 생각해서 이 먼 길을 와준 것만 해도 불편해 보이는 모습에도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그동안 혼자 시골에 있는다고 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만든 담금주들이 있었는데 사위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서 매실주네, 인삼주네 하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며 사위한테 술을 한두 잔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머뭇대더니 그래도 좋아하는 술에 직접 담근 귀한 술이다 보니 좋아하는 술을 안 마시고 지나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때그때마다 담궈둔 술이 많다 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 먹여 살려주는 사위가 마시는데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사위는 사양하면서도 계속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잔뜩 긴장해서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슬슬 몸이 풀리는 듯 싶더라고요.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왔는데다가 다음날 일도 봐야 할 텐데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그만 마시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이 정도 취하는 건 괜찮다며 계속해서 잔을 채우더군요. 이상했지요. 같이 한 집에 살던 시절에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제 앞에서 취한 모습 보일 수 없다며 회식같이 술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나가더라도 항상 절제하던 사위였는데 혀가 꼬부라질 때까지 자기는 술 세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으니 말이죠. 담금주라고 해봐야 어차피 시간이 남아서 담군 고급 술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표현하는데 서툰 사위가 장모를 오랜만에 만난 나름대로의 반가움의 표시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 방이 남아서 저는 10시만 되면 졸리니 사위가 잘 곳을 마련해놓고 저는 먼저 자겠다 말하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고 만 건 한참 깊은 잠에 들어있어야 하는 새벽이었지요. 이불맛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고 저는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이불맛에 있던 건 제가 마련해준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사위였습니다. 열려있는 문 쪽으로 거실을 보니 술병이 새알릴 수도 없이 나뒹굴고 있더군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사위가 술에 너무 취해 제정신을 못 챙기는 건가 싶더군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너무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여태껏 제가 봐온 사위를 믿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최대한 사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무슨 볼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는데 사위는 막무가내로 제게 달라들더군요. 그 심약하고 바른 생활만 하던 사위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저는 두 눈을 꾹 감은 채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피해버린 그 죄를 달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모든 걸 내려놓은 순간 제 얼굴 위로 뜨거운 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더군요. 감은 두 눈을 떠서 고개를 올려다보니 사위는 두 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한참 울고 있는 사위를 달래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린 사위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죄송하다 사과하더군요. 아내, 그러니까 제 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던 현장을 목격해버렸다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어 한동안 방황했고 회사에는 잠시간 장기휴가 요청을 해서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 생각했고 제 자식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자기 탓으로 생각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휴가 기간 동안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일하느라 손에 놓고 있었던 가정을 지키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고요. 하지만 제 딸아이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으니 자유를 억압당한다 생각했고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어제 크게 싸우고 나서 홧김에 집을 나와버렸다 합니다. 사과하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제 딸아이는 그새를 못 참고 남자친구를 집에 들인 상태였고 그 상황을 목격한 사위는 그 길로 다시 집을 나와버렸던 거였고요. 저를 찾아온 것이 처음에는 복수할 요량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줬으니 제 자식에게 하나뿐인 가족인 저에게 풀 생각이었다네요. 하지만 도무지 그럴 수 없기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말은 하지 못했고 이야기를 하며 당장이라도 다시 눈물을 터뜨릴 것만 같은 사위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자식의 잘못을 알고 있었는데도 나는 도망치는 걸 택했다고요.
나에겐 부모 자격이 없으니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렇게 저는 사위에게 뭘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 부스럭대는 소리에 일어나니 자기가 어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술상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짐가방이 꺼내져 있는 걸 보니 아마 정리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런 저는 사위에게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 집에서 지내다 가라고 권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는 장기 휴가를 내놓은 상태라고 했으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사위와 함께 시골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지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한테서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네요. 자기 남편이 집을 나간 것 같다. 연락받은 거 없냐면서요. 생활비도 떨어져 가고 혼자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궁금하면 한 번이라도 내려와 보면 될 것을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고 불만만 털어놓네요. 구제불능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2달이 지나가다 보니 사위는 이제 자기가 언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냥 결혼이고 회사고 다 놓아버리고 여기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시골 동네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위가 휴양차 내려왔다 둘러댔긴 했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제 자식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잠에 들 것 같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업자의 와이프와 비밀을 만든 놈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찔한 사이지만 비밀을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네요. 지금부터 이 못난 놈의 얘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을 여러 개 땄습니다. 전공과 아주 무관하지도 않았어요. 자격증 덕분에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부서 사람들 모두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실수가 있을 때마다 차분하게 가르쳐 주셨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어요. 취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과 친구들과 모임을 했는데요. 우리 회사 분위기는 이렇다고 말했더니 너는 복 받은 놈이라고 모두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갖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직 준비를 하거나 퇴사를 한 상태였어요. 우리 회사가 특이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리로 진급했고요. 그렇게 20대 후반이 되었고 한 사이트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저는 종교가 같은 여성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종교는 저에게 큰 힘이 됐고 제 인생에 큰 주춧돌이 되었으니까요. 아내는 무척 예쁘고 영리했어요. 나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만나주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 걸 물어봐. 잘생겼지, 능력 좋지, 키 크지, 운동신경도 좋지 하며 저를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 남성의 표준 이상은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 나름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래도 아내처럼 예쁜 사람이 저를 세워주니 너무 뿌듯했어요. 아내는 화려한 외모에 비해 연애 경험은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통금 시간도 지켜야 했고 함부로 남자친구를 집 앞까지 데리고 온 적도 없었대요. 나이가 차서 저를 만나 처음으로 집에 남자친구라고 인사를 시켜서 결혼했다며 자기는 정말 순수한 편이라고 웃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가씨를 내 짝으로 만나서요. 저는 아내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당구장, 축구장, 야구장 등을 가봤어요. 아내는 어느 날 미안하지만 그런데 가는 건 딱 한 번뿐이라며 그냥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는 게 훨씬 좋다고 했어요. 스포츠에 관심이 없고 운동신경도 안 좋아서 자전거도 겨우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뉴스는 안 봐도 스포츠 뉴스는 꼭 챙겨봅니다. 아내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혼 생활에 큰애를 입거나 감정이 나빠진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혼자 보러 가거나 아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 채널을 보면 됐으니까요. 저는 첫 회사를 꽤 오래 다녔어요. 20대 후반에 취업해서 30대 후반까지 다녔으니까요. 아내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부장님이 탁구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사하고 회사 지하 체력 단련실에서 탁구를 쳐본 적은 몇 번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커피 전문점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20분 남짓 점심시간을 남겨두고 부장님 따라 탁구를 치다 보니 탁구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으로 모자라 업무 마치고 1시간씩 탁구를 치고 샤워도 하고 퇴근했어요. 아내와 결혼한 후 한동안 신혼생활에 빠져 탁구를 멀리 했는데요. 아내가 임신하고 예민해지자 저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착하고 선한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임신하면 도대체 무슨 호르몬이 나오는 건지 너무 예민해져서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한동안 부장님과 탁구를 치고 저녁까지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임신 기간에 아내를 서운하게 하면 평생 간다는데 왜 내 옆에 있어 주지 않는 거냐고 하면서 힘들어했어요. 부장님은 선배 아빠로서 12주 정도 지나면 좋아질 테니 운동도 짧게 하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운동 시간을 줄이고 저녁도 사 먹지 않고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다 개워내고 있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건 비스킨 몇 조각이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일도 바쁜데 임신으로 괴로워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더 답답했고요. 부장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잠도 제대로 못 자니 아내의 투정은 다 받아주라고 하셨어요. 사실 임신과 출산책을 같이 읽어도 아내의 호르몬 변화의 대처를 잘 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참 흘린 자를 수천만 번 그리며 참고 아내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기적같이 입덧이 사라지고 먹덧이 시작되더라고요. 아내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매일 다른 종류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통에 국내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집은 다 가볼 정도였어요. 아내는 출산하는 날까지 20kg이 늘었어요. 그리고 처사이를 출산했어요. 아내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도 간식을 놓지 않았어요. 잘 먹어야 모유가 잘 나온다는 말을 들었기에 아낌없이 간식을 주문해 줬습니다. 아내는 조리원 동기들과 가깝게 지냈어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소통하더라고요. 조리원 천국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엄청 막막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아기를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목욕 교육을 같이 받았는데 처음 목욕을 시킬 때 우리는 땀에 범벅이 되었어요. 너무 긴장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점점 아빠가 되어갔습니다. 아내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해 새벽 수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늘 온화했고 울면 달래줬어요. 아기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어도 아이 앞에서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정말 예쁜 건 알겠는데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아이에게만 집중을 하니까요. 저란 놈 너무 이기적이죠. 저 같은 아빠가 있나요? 아이에게 아내를 뺏긴 것 같은 마음에 집에 늦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체육관에 탁구 강습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매주 3번씩 강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일에는 아파트에서 사귄 친구와 탁구 연습을 했어요. 개운하게 땀을 흘리고 나니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가족들에게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 수유하면서 꾸벅꾸벅 조는 거, 엉덩이 붙일 새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어차피 아이를 돌봐야 하니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숨통 트고 살면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진작에 아내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 제가 못난 놈이었죠. 그 후로 저는 근처에 사는 부모님 댁에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내는 약속을 잡아 콧바람을 쐬고 왔고요. 첫 손주를 반기는 부모님은 매주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셨고 저는 몇 주간 아이 기저귀 가방을 싸들고 본가에 출근했어요. 3남매를 키워주신 부모님이시니 아이를 정말 잘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아이가 할머니 댁에서 잘 지내면 모두가 좋은 거야. 우리 부모님은 손주 얼굴 봐서 좋고 우리는 자유 시간을 확보하니 좋고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많이 받으니 더 좋을 거라고요. 부모님은 아이가 잘 노니 같이 있지 말고 너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주말에 부장님과 탁구장에 다녔어요. 가끔 축구 경기도 관람했고요. 취미 생활을 하니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7년이 지났고 우리 아이도 아파트에서 탁구 강습을 받습니다. 아내는 회사에 복귀했고요. 부장님은 희망퇴직을 하셨고 그동안 준비하신 사업장을 오픈했어요. 몇 달간 혼자 일하시더니 러브콜이 들어왔어요. 저랑 함께 일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동안 부장님과 운동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참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부장님 믿고 사업을 하기로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부장님과 거의 대등하게 투자를 했고요. 그렇게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자영업자가 되었어요. 남들은 동업하면 좋은 결말을 볼 수 없다고들 하는데 부장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큰 형님과도 같았고 사업장에서는 실력 있고 힘 있는 오너였어요. 2명으로 시작한 사업은 어느새 5명으로 늘어났고 가족을 초대해 워크샵을 가기로 했어요. 그날 사진으로만 보던 부장님 와이프를 실제로 보게 되었어요. 이미 대학을 성인이 된 자녀 2을 둔 사람이라고 거기에 참 젊고 세련돼 보였어요. 바비큐를 구워 먹으며 담소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고요. 아내도 사모님을 언니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하니
사모님이 먼저 언니라고 하라고 했어라고 하는데 사모님은 그래요. 우리 한 식구니까 김 이사님은 나를 누나라고 불러요. 하하하 하고 호탕하게 웃는 거예요. 그때 뭔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모님은 저보다 10살은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어찌나 예뻐 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족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어느 날 사장님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했어요. 남은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집에 중요한 서류가 있으니 그것 좀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줘요.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는데 내가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줄게.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어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급하다고 하시니 불이 나게 사장님 집으로 갔어요. 알려준 공동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부장님은 거실을 지나 제일 안쪽 왼쪽이 안방이라고 했습니다. 안방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방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왠지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소리가요. 저는 사모님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급하다고 했는데 안방 문을 열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헛기침을 했어요. 조금 후에 공주풍 홈드레스를 입은 사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볼이 빨개진 채로요. 저는 사모님께 간단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주차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남편 문자 지금 봤어요. 우리 집에서 사진 찍어서 전송하고 차 한잔해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실에서 일 처리를 하고 잠시 앉아 있었어요. 인디안 핑크 톤의 립스틱을 바른 사모님이 나왔어요. 이번엔 사모님의 날씬한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나오셨더군요. 저는 사모님이 안에서 뭘 했는지 내색하지 않았어요. 사모님은 아들은 종강 파티가 있고 딸은 시험이 일찍 끝나 친구랑 부산에 갔거든요. 하며 묻지도 않은 가족 상황을 얘기했어요. 저는 바로 눈치챘어요. 사모님은 무척 목이 말라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간 되면 나랑 얘기 좀 해요 하며 냉장고에서 낙지볶음을 꺼내서 볶아 주셨어요. 늘 사 먹어만 봤지 집에서 한 낙지볶음은 처음이었거든요. 사모님은 얼굴도 예쁘신데 요리까지 잘하시니 사장님은 나라를 구한 분이라고 했죠. 하지만 사모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남편은 운동만 좋아해요. 탁구를 치든지 운동 경기를 보러 다니느라 늘 바빠요. 하면서 현관 도어락을 한 번 더 잠그고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날 우리는 밤 늦게까지 서로를 만족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암호를 만들었어요. 그 암호를 받은 날은 사모님이 정해 놓은 장소로 향합니다. 그렇게 지낸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집에 자꾸 거짓말을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중년 여성의 매력은 뭐라 설명할 수 없이 뜨겁더라고요. 아내는 사업하느라 접대도 많고 일도 바빠 어떻게 하냐면서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줍니다. 고맙게 받아먹고 사모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사모님과의 계속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아직